미국 3대 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하루 장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해요. 다우는 좀 내려오면서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 S&P 500 지수나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9월 3일 날 시작된 조정이 10월 초에 마무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 10월 중반부터 그 기업 실적 발표로 반등을 계속 시도했거든요. 최근에 실적 발표 다 끝났고, 눈치 보기를 지금 열심히 해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조정을 야기했던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연준의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이런 주요 핵심은 지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다시 올라오는 핵심 이슈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이상한 거는, 어제 미국장, 우리나라장도 좀 약했죠. 장점도 보면 중국장은 혼조세였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 약간 이상한 거, 좀 뒤에 좀 더 보고 얘기를 드릴까요?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이거 마진댓,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미국의 신용융자 잔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한 달 정도 늦을 거예요, 이 신용융자 잔고가. 근데 아직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리얼 밸류라고 돼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통화 가치를 일치시켜야 전체적으로 누적된 사이즈가 버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걸로 따진 걸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올라가 있고, 이게 좌측이니까 지금 900 넘었죠. 900빌리언이 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거의 뭐 더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다만 여기서 하나 더 감안해야 될 거는, 주식도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시가총액 대비 GDP라고 하는 뭐 전체 총 규모로 따지고 보면 2배까지 수준이, 요거하고 이 시기하고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시총이라네, GDP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이거는 그 운전한 경로,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몰고 다닌 마일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로 내려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된 지수들이 3개가 나왔었는데, 지난번에는 여기 나왔습니다. HMI, 그러니까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지수인데, 여기 보면 좋다고 쭉 올라가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그 허가 자체는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착공도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주택시장은 정점을 찍고 조용조용 아랫방향으로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다고 그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은 심리수만 약간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실질 소매 판매도 괜찮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볼까요? 동아일보 기사인데, 동아일보 기사 11월 18일자 기사고, 이걸 올리신 분은 유재동 특파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매출이 0원인데 그 전기차 회사 리비아는 시총이 3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죠. 하나 기사 더 볼까요? 이건 아시아경제 기사고 11월 17일자 기사고, 조유진 기사께서 올리신 겁니다. 얘는 뭐냐, 잘 보시면 넥스트 테슬라 2.3조 손실인데 시총이 3위예요. 리비안과 루시드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 맹주인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신생주들인데, 루시드의 시가총액은 16일 현재 종가 기준으로 898억 달러, 리비안의 시총은 거의 2배인 1520억 달러. 리비아는 미 나스닥 시장 상장 첫날 미국 빅3 완성차 업체의 시총을 넘어선 뒤 닷새 만에 이날 시총 기준 세계 3위 자동차의 기업에 올라섰답니다. 얘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조단위 손실을 내고 있어요,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게 전기차 관련된 회사 차트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 회사, 그리고 실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 미국에 뽑아놨는데, 이 파란 게
루시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얘가 루시드거든요. 그 다음에 캔들 차트가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 얘가 리비안입니다. 최근 추세가 많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루시드나 리비안 이런 것들이 매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도 기사를 이미 전날 보여드렸죠. 단기간에 일정 부분 많이 튀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슬라나 루시드나 리비안에 접근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규모를 줄여서 투자하거나 대규모로 투자하실 거라면 상당히 집중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하셔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개의 기업들, 이 두 개 루시드하고 리비안 이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느라고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했다면 저는 지금쯤 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데 미중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은 이영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석유가나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치니까 바이든이 비축유를 방출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진핑한테도 가서 비축유를 풀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비축유를 풀게 되면은 유가가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에너지 가격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잘 보시면 이제 에너지 가격을 보면 유가가 77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최근 80달러대 위에서 막 난리를 쳤던 걸 보면 여기 저점을 뚫었죠. 저점을 뚫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추세적으로 강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또 저점 테스트하고 있죠. 지금 뭐 유럽은 난리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추럴 가스가 유럽 시장 일부 지역에서만 머리를 막 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도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죠. 중요한 거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시장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가격을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에 긍정적이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고 테이퍼링 자체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오늘은 살짝 내려왔지만 최근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간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국채수익률도 오늘은 조금 내려왔는데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시장이 실적 장세로 묻혔던 그런 두려움, 이런 그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준의 그 출구 전략과 관련된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 이제 헝다도 아직 사라지진 않았어요. 이건 디지털타임즈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 김광태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헝다 슈자인 회장 개인자금 1.3조로 파산을 모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열사나 이런 것들 판매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금을 땡겨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헝다는 당국의 도움을 얻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각급 정부가 헝다가 부동산 개발 대출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헝다의 시공 이제 일부 공사가 시작되긴 했는데, 헝다의 시공 공사 현장의 총 면적이 한 4,9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내부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계좌에 이미 돈이 있는 일부 프로젝트만 공사 재개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부채 상환에 실패해서 부채 상환 실패가 너무 많이 누적돼서 정부가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잠시만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헝다는 파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 자체가 해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보면 또 그 사업 전망, 정상화 전망이 어두운데 올해 추가로 4건의 달러화 채권 이자를 막아야 되고 내년까지 상환해야 될 게 한 74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행 그 중국 당국이 대출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풀어줄 건 벌써 풀어줬어야죠. 파산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이거 칼자루를 뽑은 게 마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력하게 칼자루를 뽑아서 제끼고 있거든요. 부동산 쪽을. 빅테크 쪽을 휘둘러서 이제 일정 부분 정리를 해놓고 지금 부동산 쪽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일정 부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거고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헝다가 걸린 거죠. 대표 주자로 파산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 헝다가 걸려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뉴즈원 기사입니다. 11월 17일 날 신기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보시면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이죠. 투자뱅크들은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한 1년에서 3년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투자 전문가들이 지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 FOMC 내년도 이렇게 해서 테이퍼링 속도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강도가 지금 일정 부분 1,500억 달러 정도 매수 규모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도가 빨라질 수 있고, 그 강도가 테이퍼링 강도가 빨라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긴축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수면 아래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 디폴트 문제. 일시적으로 한도를 약간 늘려줘서 공화당하고 그 민주당이 국가부채 문제가 수면 아래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은 9월 3일날 이후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긴축 발작이 있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진행됐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는 끝난 상황에서 다시 예전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그런 걸림돌들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추세가 이제는 머리를 들고 올라가던 추세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조정의 시그널로 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뭐 산타랠리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산타랠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의 광군제 얘기도 며칠 반짝하고 사라져 버렸거든요.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것보다는 산재돼 있는 지금 뭐 테이퍼링 긴축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국 뭐 국가부채 얘기, 그리고 헝다그룹 얘기,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올 말 주식시장을 점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실히 찍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계속 밀어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저점을 찍을 거고, 그래서 빠르면 추세가 내년 상반기면 밀고 올라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늦으면 뭐 내년 중반에서 하반기일 거다 이런 얘기는 이미 드렸었는데, 조정의 시간은 일정 부분 많이 왔고, 계속 제가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삼성전자가 향후에 매출을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 산업 사이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해운이나 그 다음에 조선이나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산업 사이클에서 붕괴돼서 얘가 이탈돼 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시라고 계속 이 기사들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헤럴드 경제 기사고 2012년 1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이거는 주소현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잘 보시면 GAA 공정에 주목하라 해서 이게 3나노를 하려면 신기술이 도입돼야지만 가능한데 4나노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최초로 내년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는 GA를 도입하겠다고 내년에 2022년도에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은 2023년 이거 TSMC, 그 다음에 인텔은 2024년이니까 각각 1년하고 2년 뒤 늦게 얘네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선두를 점령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 11월 17자 기사예요. 이거는 뭐냐면 김승환 기자가 올리신 건데, 잘 보시면 예전에 폴더블 이거 반으로 접는 것 때문에 핫도그 폰이라고 얘기해서 그 조롱을 받았죠. 근데 그게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슈를 만들고 있고 향후에 이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도 다 이 핸드폰 자체 하나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펼쳐서 이게 이 LCD 모니터, 그러니까 OLED 이 디스플레이만 좀 더 커지면 이게 패드만큼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장도 잠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근데 이거를 계속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도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글이 포기를 했는데, 구글 픽셀 폴드 출시를 취소한 이유는 개발 비용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많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신생 하드웨어 사업자인 구글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부풀이 된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해 폴더블 폰을 출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기술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진을 얻을 수 있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력도 안 되고, 또 팔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찍어내면 적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TCL에서 생산해서 출시하겠다고 해서 포기했죠.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기사예요. 하나는 일단은 삼성이 이것도 선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매출은 작다는 뜻이에요. 전체 비중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어디 있나? 삼성전자 경쟁사인 애플도 현재 폴더블 폰을 준비 중이지만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래서 폴더폰 2023년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이거 혼자 팔아제끼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쪽에서 얘를 어떤 형태로든 이게 추세가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하고 이 폰을 잡고 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선점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겠죠. 아까 반도체 GAA를 선점하는, 이 기술력을 선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폴더블 폰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비중이 커지면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 디스플레이의 전 세계 1위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속칭 뭐 님도 보고 뽕 뜯다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 매출 자체도 늘어나고 OLED 자체의 매출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쪽이나 혹은 스마트폰의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접근할 때 3분 컵라면을 끓여 먹듯이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한 40분씩 우려먹는 그런 솥밥을 만들겠다. 그런 가마솥밥, 그런 형태로 접근해서 주식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른,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을 사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